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줄일지 일시에 해제할지를 29일 발표합니다. 감염 뒤 사흘 동안 바이러스를 집중적으로 배출하는 코로나19의 특성을 고려하면 격리 의무는 5일로 줄어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화장품 10개 중 6개는 용기의 재활용이 어려운 소재이고 재활용이 쉬운 용기는 불과 15% 남짓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활용 용이성 등급 표시 정보와 분리배출 정보를 제공한 온라인몰은 조사 대상 16개 가운데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벚꽃은 고온 현상으로 예년보다 2주나 일찍 개화해 역대 두 번째로 빨랐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개화로 인해 지자체들의 벚꽃 축제 일정 차질과 함께 뒤늦게 나온 곤충이 먹을 꽃가루가 없을 수도 있어 생태계에도 문제가 우려됩니다. 유럽연합 EU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2035년부터 휘발유, 디젤 등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는 예외로 인정해서 계속 출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전기 이륜차 보급을 위해 앞으로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주행거리가 짧은 한계가 있었던 전기 오토바이의 단점을 배터리 교환형 오토바이 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하는 일상회복 로드맵에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기간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7일인 격리 기간을 단계적으로 줄일지 아니면 일시 해제할지 수요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대부분 해제된 지금 아직 남아있는 것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입니다. 이 격리 기간을 이제 단축해도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자료를 보면 지금 질병청에서 계속 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염력이 있을까 하고 보면 제가 보기엔 한 5일 정도까지 줄여도 7일에서 5일 정도까지는 줄여도 웬만큼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병독성이 유행 초기보다 약해졌고 백신과 치료제가 충분히 마련돼 있는 점도 격리 기간 단축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프면 쉴 권리가 보장될 것이냐에 대한 우려와 정부 지원 규모의 조정 필요성 때문에 일시에 해제하기보다는 단계적 완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감염 뒤 사흘 동안 바이러스를 집중적으로 배출하는 코로나19의 특성을 고려하면 격리 의무는 5일로 줄어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병의원과 일반 약국 등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더 유지될 전망입니다. 격리 의무의 완전한 해제는 5월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4월 말에서 5월 초에 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나라도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재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추면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자연히 없어지게 됩니다. 일본은 5월 8일에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감염병 등급으로 낮추기로 했고 미국은 5월 11일에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전문가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일상회복 로드맵을 수요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올봄 이른 고온 현상으로 벚꽃이 평년보다 2주나 일찍 개화했습니다. 이 때문에 개나리, 진달래와 벚꽃이 동시에 만발하게 됐는데요. 시기를 못 맞춘 봄꽃 축제뿐 아니라 생태계에도 혼란이 우려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노란 개나리가 산책로를 따라 줄을 서듯 활짝 폈습니다. 그 옆에는 탐스럽게 꽃망울을 터뜨린 하얀 매화가 선을 보이고 화려한 벚꽃과 작고 노란 산수유도 함께 펴 봄을 반깁니다. 순서대로 펴야 할 봄꽃이 초봄 고온 현상에 시기를 착각하고 동시에 개화한 겁니다. 특히 서울의 벚꽃은 2021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빠른 개화를 기록했습니다. 보통 봄꽃은 개나리와 진달래, 벚꽃의 순서로 피는데 올해는 3월 기온이 예년보다 3.9도가 높고 맑은 날이 지속되며 일조량도 많아 서울 벚꽃 개화일이 예년보다 14일가량 빨랐습니다. 이렇다 보니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오프라인 벚꽃 축제를 준비하던 지방자치단체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축제가 대부분 4월 상순으로 예정돼 있는데 그 시기에는 벚꽃이 절정기를 지나거나 져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개화가 예정보다 빨리 돼가지고요. 저희도 우선은 이번 금요일부터 질서 유지를 위해서 주차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렇게 관련된 관계 부서 직원들이 근무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봄꽃의 이른 개화는 생태계 전반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곤충이 먹을 꽃가루가 없어지고 식물도 수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깨어나서 나왔는데 꽃은 다 지고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 먹이는 또 사라지고 수정률이 이제 좀 저하되기 때문에 봄철 고온은 모기도 일찍 깨워 전국에 일본대염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온난화로 인한 봄철 기온 상승이 생태계와 봄꽃 축제 그리고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임계치로 섭씨 1.5도가 제한됐지만 지구 기온은 앞으로 1.5도를 넘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 위주의 경제 구조상 탄소 감축에 취약하다는 진단이 있었지만 탄소 경제 전환 시기에는 다른 나라보다 빠른 전환이 가능할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6차 보고서를 발표한 IPCC의 첫 한국인 의장의 전망을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를 이끄는 이회성 의장. 이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발표한 6차 종합보고서를 보충 설명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온난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앞으로 20년 안에 지구 온도 상승이 1.5도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급증하는 기상재해에 놀란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탄소 감축에 나서게 될 것이란 전망도 밝혔습니다. 뜨거운 맛좀 본 다음에 다시 내려가가지고 2000년도쯤 가면은 다시 1.5도로 내려갈 수 있겠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 위주의 경제 구조로 탄소를 줄이는 데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탄소 경제 전환 시기에는 다른 나라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그 여건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온난화 경향이 심각해 이번 6차 보고서가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과학적인 선택지를 제시했고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친환경 소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화장품 10개 중 6개는 용기의 재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화장품 용기의 재활용 등급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재활용이 쉽지 않은 등급의 용기가 62.6%였고 재활용이 쉬운 경우는 15.3%에 불과했습니다. 또 조사 대상인 온라인 공식몰 16곳 중 재활용 용이성 등급 표시 정보와 분리배출 정보를 제공한 곳은 한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이 최근 6개월 안에 화장품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7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87.3%가 같은 조건이면 친환경 용기의 제품을 살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Ouais, maulize kule, maulize. Bachunge. Balgo basi. Wote wale. 지난 겨울 북미의 혹한과 폭설, 서부 지역의 호우, 유럽의 이상 고온 등을 가져온 원인이 북극 빙하가 많이 녹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북극 빙하의 현재 상태와 함께 빙하가 녹게 될 경우 지구 기온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올겨울에 우리나라도 기온이 널뛰기 하듯이 기온 변화가 매우 심했는데 이게 북극 빙하가 많이 녹은 영향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3월 9일에 기상청이 발표했던 2022년 겨울철 기후 분석 결과에 따르면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겨울 계절 내 기온 변동이 역대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평균 기온은 뭐 평년과 거의 비슷한 0.2도였어요. 그런데 기온이 일시적으로 아주 크게 올랐다가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한 건데요. 가장 극심했던 때는 1월 하순으로 1월 내 기온 하강폭이 19.8도에 달했습니다. 예. 기상청은 이 같은 기온 급락을 북극의 해빙, 그러니까 바다 얼음이 녹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자, 그림은 올해 3월 12일 북극 해빙을 나타낸 건데요. 흰색은 빙하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1981년부터 2010년 사이의 북극 해빙 평균선입니다. 네. 보시면 바렌체 쪽에 빙하가 많이 녹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올해 북극 바렌체에 위치한 해빙이 평년보다 많이 녹아서 한반도의 북극의 찬바람이 유입됐다는 건데요. 통상 바렌체 해빙이 적게 되면은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우랄 산맥의 기압능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럴 경우 동아시아의 기압골이 만들어지면서 북극에 갇혀 있어야 할 찬 공기가 동아시아로 내려오면서 한반도에 한파가 발생하는 것이죠. 네. 유럽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3월 11일 보고서에서 바렌체의 빙하가 올해 1월과 2월에 해당 월 중에는 역대 최소량의 북극 빙하를 기록을 했고 북극 전체로 보아도 역대 세 번째로 적은 해로 정말 올해는 빙하가 많이 녹은 해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빙하가 많이 녹는 데는 북극 기후가 좀 뜨거워지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작년 12월 21일이었죠. 기후변화가 북극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보고서는 11개 나라 147명의 전문가가 편찬한 내용입니다. 내용 중에 주요한 것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기온 상승으로 자, 이제 그림에서 검은색 실선은 30년 기후 평균 온도 값이고요. 네. 붉은색은 기후 평균과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북극 기온이 최근 7년이 가장 더웠고요. 평년 기온보다 높았던 해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눈 덮임인데요. 2021년에서 2022년 북극 눈 시즌에는 평균 이상의 눈이 쌓였었지만 일찍 눈이 녹으면서 여러 지역에서 눈 시즌이 짧아지는 장기적인 추세와 일치하고 있고요. 예. 세 번째가 북극 지역이 평년보다 습도가 높아지면서 1950년대 이후 강수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온이 올라가면서 그린란드 빙상은 2022년에 역대 최대로 많이 녹아서 북극해 해수 온도 같은 경우 바렌츠와 랍테프에서는 또 2022년 8월 평균 해수면 온도가 30년 기후 평균치보다 2도에서 3도 정도가 더 높았죠. 네. 굉장히 그 빙하가 많이 녹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결론적으로 심각한 기후 변화가 북극 지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자, 북극권의 눈 덮임이나 해빙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분석한 자료도 발표가 됐다고 하는데 상황이 어떻다고 하던가요? 일단 미 국립해양대기청의 이제 2022 북극 카드 보고서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상세한 수치들이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눈 같은 경우 북극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태양 복사로 북극 기온을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북극 전역의 6월 적설 범위는 10년마다 거의 20%의 비율로 지금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림을 보시면 북극 지역의 눈 덮인 면적이 기후 평년치에 비해서 줄어드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짙은 갈색 같은 경우 50% 정도 눈 덮인 면적이 사라졌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하게 북극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죠.
북극 온난화로 인해서 그린란드 빙상의 표면이 2022년에 최대로 녹았는데요. 그림은 2022년에 그린란드 빙상이 어느 정도 녹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네. 푸른색 실선은 2022년에 빙상 표면에 녹은 비율을 보여주는데요. 7월 말에 45%의 빙상 표면이 녹아내렸고요. 다시 9월에 늦은 계절임에도 36%의 표면이 녹는 현상이 발생을 한 것이죠. 기온 상승만 아니라 인간이 만든 해수온도 상승이 빙상 손실에 기여하고 있음을 밝혀낸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북극권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눈 덮인 면적이 좀 줄어드는, 뭐 빙상이 녹거나 바다에 떠 있는 해빙이 줄어드는 것 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영구 동토층 속의 빙의 기온도 상승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독일에 이제 알프레드 베게나 그 연구소가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연구소죠. 네. 여기하고 이제 브레멘 대학 등의 연구진은 올해 1월에 과학저널 네이처에 게재된 논문에서 영구 동토 속 빙액이죠. 빙액의 기온이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영구 동토란 건 뭘 말하느냐? 최소한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토양 온도가 물의 어느 점이 0도 이하로 유지되면서 얼어붙은 대지를 말하죠. 네. 연구진은 그린란드 빙상 중북부에서 동토를 뚫어서 추출한 빙액 표면을 수사를 해보니까 2001년에서 2011년의 온도가 20세기 평균보다 1.5도 올라서 1000년 이래 가장 높았다는 겁니다. 약 100피트 이상의 빙액 표면 여러 개를 대상으로 했는데 빙액은 대기 중에 빙정이 형성되는 핵의 역할을 하는 입자를 말하는데요. 그린란드 빙액은 장기간에 걸친 온도 변화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1990년대와 2011년 사이 온도 상승이 지속적으로 관찰된다. 1995년 이후에 급격한 온도 상승 원인이 기후변화 이외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밝혔죠. 예. 자, 이렇게 북극권의 얼음이 녹는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북극해의 빙하가 이제 녹게 되면 발생하는 현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가장 심각한 것이 이제 이상 기후가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후 재난에는 북극 빙하가 녹음으로 인한 사례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북극 빙하가 많이 녹을 경우 북극 한기를 막아주는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남쪽으로 길게 사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럴 경우 북쪽 한기가 내려오는 지역은 대홍수라든가 혹한이 발생하는데요. 작년에 파키스탄 대홍수가 아주 대표적인 예고요. 반대로 남쪽에 난기가 올라가는 지역에서는 폭염과 가뭄이 발생을 하는데 작년 유럽의 폭염이라든가 중국 폭염이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 자, 북극 빙하가 사라지게 되면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복사열을 반사시키지 못하게 되고 또 북극해가 그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서 지구온난화를 4배 정도 가속화시킵니다. 이로 인해서 북극 생태계가 위험해지고요. 네. 해수면 상승뿐만 아니라 북극권의 영구 동토층이 높게 되면서 메탄의 분출로 인한 기후변화 가속화의 우려도 커집니다. 예. 네, 숫자로 보면 뭐 1, 2도 정도로 적은 기온 상승처럼 보이지만 그걸로 빙하가 심각하게 많이 녹고 있고 이로 인해서 기후재앙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북극해 빙하는 계속 많이 녹을까요? 일단 저 국제지구빙하권 기후 이니셔티브가 이제 2022년 11월에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빙하권 상태 2022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여름 북극 해빙은 2050년이면 모두 소멸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탄소 중립을 이루지 못할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빙하라든가 해빙, 동토 등 전 세계 빙권이 빠른 속도로 녹는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탄소 배출량을 급격히 줄인다고 하더라도 빙하가 수백 년에 걸쳐 계속 녹게 되면서 해수면을 최대 3m 정도 상승을 시키고 해안 도시들을 위태롭게 만들며 특히 여름철 북극 해빙은 2050년까지는 사라질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연구팀은 북극 해빙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면서 침식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 45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죠. 여기도 2022년 6차 보고서에서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정도 오를 경우 여름철 해빙이 사라질 것이며 이로 인해서 해수면이 최대 20m까지 상승하면서 저지대 국가라든가 해안 지역 사회에 실존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북극권의 빙하가 녹는 것을 막기 위한 탄소 중립 등의 그런 노력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요즘에 피고 있는 벚꽃도 기후 변화의 이제 영향일 텐데요. 벌써 활짝 핀 벚꽃을 보면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게 안타깝습니다. 자, 날씨학개론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중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규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내 반도체 생산 활동에 제동을 건 미국의 규제 발표 직후 베이징에 도착한 삼성 이재용 회장. 중국 정부가 초청한 해외 기업인 교류 행사에 참석하면서도 자맹하듯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네, 올해 좀 참석하신 특별한 이유 있으신가요, 회장님? 북경이 날씨가 너무 좋죠. 네, 날씨가 좋습니다. 그렇다고 보폭이 좁거나 가볍진 않았습니다. 텐진에 있는 반도체 핵심 부품 공장을 점검하고 리창 총리를 비롯한 중국 신임 지도부와도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회장에 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중국을 찾습니다. 중국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 포럼에 참석하는 겁니다. 삼성은 중국 수저우와 시안에, SK 하이닉스는 다롄과 우시, 충칭 등의 반도체 공장을 두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술 통제에도 우리 기업은 최대 시장인 중국을 버릴 수 없고 중국도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바로 이런 공감대 속에 머리를 맞대고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本届年会的主题是不确定的世界，团结合作迎挑战，开放包容促发展。 미중 패권 경쟁 사이에 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수장들. 이번 중국 방문에 이어 다음 달엔 나란히 미국으로 건너갈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의 집중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가 14나노미터급 반도체 설계 장비를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미국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중국 관영 매체 이차이에 실린 쉬즈진 화웨이 순환 회장의 말을 인용해 이 회사가 최근 다른 중국 업체와 함께 14나노급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설계 장비를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화웨이는 이 장비가 실제 생산에 투입 가능한지 검증하는 작업을 올해 실시할 방침입니다. CNBC는 쉬 회장의 말이 사실일 경우 미국의 제재로 스마트폰 사업에 큰 타격을 입은 화웨이가 미국 반도체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반도체와 장비를 독자 개발해온 노력이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는 미국과 일본이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배터리용 핵심 광물에 대해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이로써 일본에서 채굴 또는 가공된 핵심 광물을 쓰는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가 미국 IRA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일본산 배터리는 핵심 광물 요건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이번 협정으로 혜택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유럽연합도 미국과 체결한 FTA가 없어 배터리의 핵심 광물과 관련한 협정 체결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2035년부터 휘발유, 디젤 등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막판에 수주간 비토권을 행사한 독일의 요구를 반영해서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차는 예외로 인정해 계속 출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U 주재 각국 대사들은 현지 시간 27일 2035년부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차량만 신규 등록이 가능하게 해 내연기관차를 퇴출하되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차는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EU 에너지 장관들은 28일 이사회에서 이런 합의안을 최종 승인할 예정인데 승인이 되면 집행위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연료만을 사용하는 차량 분류를 신규 등록 대상 차량 분류 아래 신설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에도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환경부는 전기 이륜차 보급을 위해서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배터리는
공유 서비스에 가입하고 자체만 구입한 경우에도 보조금의 60%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전기 오토바이의 경우 내연기관 오토바이와 비교해서 주행거리가 4분의 1 정도로 짧고 충전 시간은 길어 보급에 한계가 있었는데 배터리 교환형 오토바이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경우 전기 이륜차 보조금을 10% 더 지급하고 보험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가 사용자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완속 충전기 6만 대와 급속 충전기 2,000대 등 모두 6만 2천 대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입주민 대표 등이 원하는 사업자를 선정해 직접 신청하는 사용자 중심의 설치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신청의 경우 기존에는 민간 충전 사업자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등이 원하는 충전 사업자를 선정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지난달 국내 수출 물량이 한 달 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개월 만의 반전입니다. 다만 수출 금액은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교역 조건은 23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우리 경제의 밥줄이나 다름없는 수출은 부진의 늪에서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달엔 수출 물량이 5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도체 부진은 이어졌지만 석탄과 석유 제품, 운송 장비 등이 선전했습니다. 한 달 전보다 1.1%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만 수출 금액으론 여전히 부진했습니다. 전체 수출 금액 지수는 6.9% 하락해 5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주력 제품인 컴퓨터와 전자, 광학기기의 수출 금액이 36% 넘게 급감했습니다. 2009년 1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결국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수출이 좀 줄고 비교적 다른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보자면 수익성이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았다라고 아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 상품 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뜻하는 순상품 교육조건 지수도 악화 일로입니다. 지난달 순상품 교육조건 지수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4.5% 하락했습니다. 무려 23개월 연속 내림세로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8개월 연속 악화 이후 가장 긴 기간입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금융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 상황을 낙관하긴 어렵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올해와 마찬가지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증가율을 5% 아래로 묶기로 했습니다. 또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사업이나 부당한 보조금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건전 재정 유지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예산 638조 7천억 원에서 증가율을 5% 미만으로 묶을 것으로 보여 내년 예산은 670조 원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청년 일자리 창출, 국방과 경제안보, 국민안전 등 국가의 기본 기능 강화에 예산이 중점 투입됩니다. 내년에 정부는 건전 기조 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입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 등의 예산이 집중 투입되고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복지에 예산이 편성됩니다. 또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 개혁을 뒷받침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맞서 비대칭 전력 대응 강화 등에도 재정이 투입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구해서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사업과 부당 불편하게 지급된 보조금 등 재정 누수 요인은 철저하게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같은 현금성 지원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 취약계층 대상의 맞춤형 복지로 전환하고 100조 원이 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재량 지출도 10% 이상 감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 요구안을 받아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지만 우리나라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긴축이 사실상 끝났다는 기대감과 함께 채권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대출금리가 계속해서 내릴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이후 우리나라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눈에 띄게 내렸습니다.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3주 만에 1%포인트 가까이 내렸습니다.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신용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1년물 금리도 전세자금 대출의 지표인 은행채 2년물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대출금리 인하는 은행채 금리 하락 등 조달 비용 하락과 금융권의 상생 금융 확대에 따른 상품금리 인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채권금리가 급격히 내린 데는 뒤바뀐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한몫했습니다. 애초 이번 달 빅스텝을 밟을 거란 전망이 나오며 채권금리도 덩달아 오름세를 보였는데 실리콘밸리뱅크 파산의 여파로 예상보다 완화된 베이비 스텝을 취하며 오히려 금리가 하락했고 투자 수요가 몰린 겁니다. 이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할 거라는 예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더 이상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확산되면서 채권에 투자 자금이 몰려서 채권 가격이 상승하니까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출 금리도 역시 당분간 계속 하락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미국과 유럽의 은행 위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개별 은행의 위기가 금융권 전체의 유동성 문제로 확산할 경우 현금 확보를 위한 채권 투매가 다시 채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분간 대출금리 하락세에도 여전히 금리 급등의 불안 요소가 남아있다는 게 시장의 판단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이어지는 무역 수지 적자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조선업은 활황입니다. 선박에 따라 많게는 5년치 일감까지 확보됐는데요. 선박 수주가 늘면서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서남권의 최대 사업장 현대 3호 중공업의 조선소입니다. 육상과 해상 도쿠에서 대형 선박 6척을 건조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적재 중량 30만 톤의 초대형 유조선도 보입니다. 무엇보다 우수한 품질의 안전한 선박을 건조해 고객님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현장 여건에도 대한민국 수출 천병으로서 K조선을 이끌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현대 3호 중공업은 이미 3.7년 정도의 일감을 확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요가 늘면서 LNG선은 5년치가 넘게 주문이 밀려 있습니다. 현대 3호 중공업에는 직영사원 4천여 명과 협력업체 사원 6천여 명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 12,00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때 조선업 침체로 전문 기능 인력이 많이 현장을 떠나서 요즘은 근로자를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선박 주문량이 늘면서 현대 3호 중공업의 경영은 지난해 마침내 흑자 기조로 전환했습니다. 친환경선이라든지 이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생산하는 선박에 대한 어떤 성능의 차별화라든지 이런 생산 능력에 대한 차별화는 상당 부분 구축이 됐습니다.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을 이끄는 쌍두마차 가운데 반도체는 주춤하고 있지만 조선업은 세계 1위를 탈환하고 다시 비상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대전의 한 국립대 음악 관련 학과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새내기 배움터에서 시작된 가혹행위가 수업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대학은 물론 교육부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오리엔테이션 때 엘리베이터도 못 타게 하고 불도 안 들어오는 비상계단으로 다니게 했다. 후배들 군기 잡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 놓고 녹음할까봐 전자기기를 방에 두고 오게 시켰다. 최근 대전 모 대학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 특정 학과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폭로글에는 낮은 학번 남자 후배들에게는 머리를 박게 하고 한 명에 소주 한 병씩 비우는 분위기도 조장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새내기 배움터는 지난 6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충남 아산의 한 리조트에서 진행됐습니다. 본인들은 타면서 정작 저학년인 친구들은 불도 안 들어오는 그 비상구 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늦게 오면 늦게 온다고 뭐라 하고 그런 식의 갑질이 있었던 거죠. 가혹행위가 합창 수업 시간에도 이어졌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선배들이 한 명씩 세워 노래를 시킨 뒤 평가하고 사람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까지 학교에 다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관련 녹음 파일을 확인한 결과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대답 소리가 작다며 소리치고 욕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1, 2, 3학년들은 그냥 덜덜 떨고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고 4학년들만 뒤에서 한 명씩 서서 못하면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진짜 숨이 안 쉬어지고 진짜 온몸이 덜덜 떨리거든요. 학교 측은 논란이 확산하자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문제가 제기된 내용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재학생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도 가해자 처벌을 해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최근 극장가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의 인기가 치솟고 있는데요. 업그레이드된 영상과 뛰어난 스토리텔링으로 한국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평가입니다. 그중 26년 만에 영화로 돌아온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인기 비결에는 추억을 소환하는 힘과 언더독 효과까지 더해졌다고 하는데요. 오늘 한길 사람 속은에서는 언더독에 대해서 알아보고 왜 언더독을 응원하게 되는지 조현주 미디어 심리학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조금 전에 언더독이라는 말을 언급을 했는데 언더독 효과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언더독은 스포츠에서 이길 확률이 적은 팀이나 선수를 일컫는 말입니다. 경쟁에서 열세에 있는 약자를 더 응원하고 지지하는 심리 현상을 언더독 효과라고 하는데요. 싸움에서 밑에 깔린 개, 즉 궁지에 몰린 개를 응원한다는 뜻에서 비롯됐어요. 네. 약세 후보가 유권자들의 동정을 받아 지지도가 올라가는 경향으로 정치에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스포츠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반대 의미인 탑독 혹은 오버독은 승리자를 뜻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스포츠를 볼 때 지고 있는 팀을 좀 응원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뭐 약자라는 이유만으로만 응원하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언더독을 응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해하기 쉬운 사례로 월드컵 경기에서 언더독의 반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축구 강국이거나 세계적인 선수가 있는 팀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언더독이 당연히 질 것이고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그 예상이 통쾌하게 깨지면서 오는 짜릿한 카타르시스 때문에 사람들은 언더독을 응원하고 환호를 보냅니다. 네. 언더독의 승리는 예상을 벗어날수록 더욱 극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역경과 시련, 불리한 환경을 이겨내는 극복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공서사보다 치유서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의미인데요. 성공할 것 같은 사람이 성공한 이야기보다는 사회적 약자나 기회를 갖지 못한 자들이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이야기에 더 많이 공감하고 치유를 받습니다.
비록 확률이 좀 낮고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 실제를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약자가 강자를 이길 때 더 열광하고 그들의 승리에 더 큰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인기에도 이런 언더독 효과가 반영이 된 거라고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슬램덩크에는 노력과 열정, 좌절, 승리와 패배라는 인생의 축소판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영화는 원작의 큰 틀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인물도 그대로 등장하고요. 네. 그런데 포커스를 조금 바꾼 점이 눈에 띄는데요. 원작에서 주요 인물이 아니었던 송태섭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송태섭은 작은 키와 형에 대한 트라우마를 간직한 채 코트를 뛰면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렇게 원작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인물에게 포커스를 맞춘 것은 우리 사회의 천재보다 범죄의 존재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세상에는 강백호, 서태웅보다 송태섭 같은 평범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노력뿐이고 타고난 천재를 이길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슬램덩크는 패배하더라도 노력의 땀은 언젠가 승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부족하고 아픔이 있는 이들이 모여 꿈을 향해 달려가는 언더독의 반란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26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을 기억하고 찾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슬램덩크를 기억하는 30, 50 세대 분들이 먼저 찾기 시작했지만 그 인기가 10대, 20대까지 이어지면서 흥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슬램덩크를 찾는 이유에 언더독도 연관이 있겠죠? 네, 요즘 다양한 분야에서 MZ세대 없이는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슬램덩크가 연재될 때 태어났다고 하는 연령층도 꽤 있어요. 어떤 작품의 원작이 오랜 시간이 흘러 돌아오거나 리메이크되면 그 시대를 살았던 세대들에게 추억팔이로 끝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슬램덩크는 X세대에서 MZ세대까지 세대를 이어준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네. 슬램덩크의 원작을 알지 못했던 20대도 왼손은 거들 뿐, 포기하면 그 순간이 시합 종료, 포기를 모르는 남자, 이런 명대사를 밈을 통해 접했는데 그것을 영화로 다시 확인하는 재미도 있는 것 같고요. 요즘 찾기 어려운 언더독의 반란 서사에 매력을 느끼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특히 천재적인 능력이 아닌 열정과 연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주인공들을 보면서 시대를 관통하는 메시지인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담긴 작품으로 폭넓은 세대가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걸 어렸을 때 직접 본 사람도 있고 이제 얘기만 듣다가 이제 본 세대도 있을 텐데 언더독 심리가 이들의 다양한 그 연령대를 한 번에 묶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폭넓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긴 했지만 그래도 나이 차가 좀 있는 만큼 세대별로 느끼는 건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선 슬램덩크가 단순한 흥행작을 넘어 걸작으로 남은 것은 미완의 여운덕이 큽니다. 완결 구조가 아닌 절정에서 끝난 미완성이었거든요. 심리학에서 미완성인 것에 더 관심이 쏠리는 것을 자이가르닉 효과 혹은 미완성 효과라고 하는데요. X세대는 오랜 시간이 흘러 돌아온 극장판을 통해 절정에서 끝난 원작에 대한 답답함과 기대감이 분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극장판은 거들 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리운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요. 반면 MZ세대는 콘텐츠 자체의 재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화가 연재되던 시절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흥행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예측이 빗나갔죠. 오히려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관객층은 그 당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선함을 느낄 수 있었고요. 이전 세대의 낭만을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즐기면서 세대 간의 간극이 슬램덩크를 통해 화합하게 된 재미있는 사연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장년층에게는 향수를 좀 자극을 하고 젊은 층은 새로운 즐거움을 느끼면서 좀 감상법이 다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대에 걸쳐 공감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겠죠? 네네. 공통점으로는 청춘들을 위한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청춘은 가장 빛나는 시기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성장통으로 인해 위태롭고 아픈 시기이기도 한데요. 관객들은 슬램덩크 등장인물들의 성장 과정에 크게 공감합니다. 이는 언더독에게 느끼는 동질감 같은 것입니다.
현실에서 불가능할 것 같은 성공 스토리를 등장인물을 통해서 대리 경험하는 전형적인 감정이입이죠. 예전의 영웅서사는 완전한 강자가 중심에 있었지만 현재의 영웅서사는 조금 다릅니다. 신체나 정신적으로 아픔을 가진 인물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언더독의 이야기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훨씬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슬램덩크에서도 번번이 실패했던 것을 수천 번의 연습 끝에 성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쩌면 우리도 각자의 마음속에서 매일의 경기를 치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앞에는 넘기 힘든 장벽이 놓여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장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경기는 끝나지 않은 것이라는 메시지가 주는 울림에 감명받고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도 각자의 마음속에서 매일의 경기를 치르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말씀이 참 여운이 있게 느껴지는데요. 자, 조금 전에 송태섭을 언급을 하셨는데 이 송태섭처럼 포기하지 않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감독은 코트 위 강자들의 태연한 얼굴 뒤에도 각각의 삶이 있고 아픔과 상실, 실패, 그리고 살아가면서 누구나 통과하는 길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인간은 불안한 순간에 자신의 속내를 감추기 위해 애써 강한 척하지만 한 번쯤 위태로운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힘든 순간을 극복하고 포기하지 않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절실하게 몰입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에게 농구가 없었다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그 시간들을 견뎌내기 힘들었을 텐데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삶의 의미를 주는 몰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몰입하는 순간 인간의 뇌는 한계의 벽을 뛰어넘고 기쁨을 느낍니다. 몰입의 순간을 자주, 오래 느낄수록 행복하고 정신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1등이나 최고가 아니더라도 언더독처럼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할 때 타인도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눠본 언더독에 열광하는 심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그런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말과 일맥상통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힘든 시기를 좀 견디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오늘 이야기가 꺾이지 않는 응원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주 미디어 심리학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에서 약 40광년 떨어진 트라피스트-1 행성계의 7개 행성 가운데 트라피스트-1b의 온도가 처음으로 측정됐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중적외선 장비를 이용해 트라피스트-1b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 행성의 낮 온도는 섭씨 232도로 측정됐으며 대기를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트라피스트-1은 태양 질량의 9%에 불과한 적색 외성으로 7개의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행성은 모두 지구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자동차 타이어 등에 적용되는 섬유 소재인 폴리에스터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폴리에스터 소재를 280도 고온에서 녹이는 용융 방사 공정 내 방사 노즐의 구조를 재설계하고 순간적으로 고온 가열할 수 있는 히팅 장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폴리에스터 생산성을 20% 이상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기술은 전력 사용량을 10% 이상 줄이고 첨가제를 쓰지 않아서 섬유 폐기물을 100% 재활용할 수 있다며 현재 국내 기업들과 실용화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리튬 2차 전지의 수명을 6배 늘리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은 리튬 전지의 전해액 속에서 고분자 화합물이 용매를 흡수해 부피가 늘어나는 초박형 고분자 보호막을 적용해 리튬 전지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고분자 보호막으로 처리된 리튬 전지 음극은 세계 최고 수준의 리튬이온 운반율을 나타냈다며 이 방법을 적용한 리튬 전지는 충방전 사이클이 600회 이상의 성능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리튬 음극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충방전 사이클이 100회 정도에 불과한 것에 비해 수명이 6배 개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다음 달 12일 열리는 출연연 테크노믹스 오디션에 참가할 국민 청중평가단을 다음 달 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연연 테크노믹스 오디션은 도전적인 연구 과제를 7명의 연구자가 각각 발표하고 이를 전문가 심사위원과 국민 청중평가단이 평가하는 과학기술 경연입니다.
이번 오디션 발표 연구 주제는 미생물 기반 난치성 질환 신약과 진단기술 개발, 저비용 우주 탐사 실현을 위한 소형 심우주 수송선 개발, 폐플라스틱 자원화를 통한 그린 수소 생산 플랜트 개발 등입니다. 벚꽃의 꽃말이 중간고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벚꽃이 학교 중간고사가 있는 4월에 펴서 생긴 말인데요. 이제는 이 우스갯소리도 옛말이 될 것 같습니다. 일찍 찾아온 벚꽃이 반갑기는 하지만 사실 이런 현상은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신호 가운데 하나인데요. 화사한 벚꽃길을 걸으면서 마냥 기뻐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